예, 오늘 2020년 기류의 인문학,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네, 토요 철학 브런치, 제가 맡은 코너는 뉴 노멀의 철학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예, 저한테는 하여튼 최소한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새로운 거버넌스의 맹학, 이른바 이제 한국 방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면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노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뉴노멀이라는 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다른 분들은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뉴노멀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그 범위 내에서 기후 위기나 인공지능의 악용, 뭐 오남용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뉴노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현실이라는 게 이를테면 인류에게 삼중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 아래에서 이 삼중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공포와 불안의 느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공통된 느낌 또는 느낌의 합의,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 좀 다 함께 정신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회로 만들지, 그걸 이제 거버넌스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고, 오늘 다룰 이야기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구분하자면, 이제 하나는 한국의 방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제 하는 지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새롭게 공유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책에는 그 표현을 딱 두 번 썼는데요. 한 번은 소제목에,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번은 본문에 썼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common 이즘을 붙여가지고 커머니즘, 우리말로는 공유주의, 공동주의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 공동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방향, 지향,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논의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출발점은 한국 방역에 대한 서양 언론인들의 어떤 찬사 또는 긍정적인 평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제가 되풀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뭐 2월, 3월 그 코로나19 그 초기 시점에 서양 그 언론인들이
보낸 찬사고요. 저는 이 보도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서양의 선진국들이 뭐 여기 화면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하고 있고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 초기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각 나라의 상황이 우리 초기 2, 3월 또는 4월 요 시절하고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과 서양 여러 나라들의 차이 이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지금은 들었고 우리 자신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또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서양의 찬사와 대비해서 오히려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거가 이제 서양인들 서양식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 특히 그 당시에 개인의 아주 뭐랄까 미세한 정보까지 추적 내용을 공개하고 뭐 동선을 공개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초기에 그래도 몇몇 언론들은 한국이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는 거,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 박상예님 소리가 끊긴다고 채팅창에 주셨는데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아무 분이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봤고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지금 어떤 방역에 대한 협조, 이게 시민 정신의 실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의 어떤 엘리트주의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이제 주로 이제 거기서 한국을 지칭했던 건데요. 어떤 오만함이 이제 작용했던 거고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굉장히 뭐랄까 유심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를 이제 성숙한 사회라고 표현하면서 위기 속에서 민주적이지만 동시에 단결력을 발휘한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평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도대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뭘까? 우리가 왜 그래도 꽤 잘 해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갖게 된 관심의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그 후에 좀 더 생각을 진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내놓게 된 결론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제 짧게는 한 200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길게 보자면 한 근대화 1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겪어왔던 어떤 역사적인 경로, 우리가 걸어왔던 경로,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왔던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이제 집단의 경험이라는 건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집단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학습, 이런 것들이 어떤 독특함을 형성한 이유가 아닐까,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서양의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또는 이웃나라 일본이 걸어왔던 역사적인 경로, 그들의 역사적인 어떤 집단적 경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방역의 어떤 특징을 구분해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까운 역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각자 도생이라는 잔인한 교훈을 집단 학습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 TV를 지켜보면서 전 국민이 그 끔찍함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을 믿어선 안 된다, 나에게 구조의 차례를 기다린다는 건 곧 죽음이다, 이런 이제 식의 교훈을 절절하게 느낀 거죠. 뭐 그때 전 국민이 겪었던 어떤 슬픔과 나아가 분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우리 뼛속까지, 우리 몸과 뼛속까지 새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마 다 그 느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죠? 외치곤 했던 헬조선, 이런 담론들도 우리에게 또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반전이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또 끔찍하게, 그해 봄에 끔찍하게 겪었던 메르스 사태입니다. 메르스는 그 당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제가 책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허당인 부분들, 빈 구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들은 그 집단적인 경험 속에서 이 감염병이라는 그 상황, 상호작용의 소용돌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음 속에서 아무리 나 혼자 조심해도 혼자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 속에선. 그런 또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교훈들이, 제가 이제 교훈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잊을래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학습,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뭐 감염병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된 것도 그 메르스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정경 청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하급에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오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방역 그 당국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정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를 통해 얻은 교훈,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는데 집단,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집단으로 뭔가 보이는 행동, 그런 것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무증상일 때도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내가 감염 원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특성을 꽤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죠. 메르스 때. 또 하나는 나는 걸려도 괜찮다라는 태도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나야 건강하고 젊고 걸려도 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릴 경우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함께 안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부터 당장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감염병이라는 그 특성,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 이게 팬데믹이죠. 이 팬데믹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 나라, 심지어 글로벌하게 전 지구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교훈이라는 거죠. 이제 협력과 연대라는 그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 바람직하다, 뭐 이상적이다, 하지만 뭐 되겠어? 싶은 그런 것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력과 연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지금 3차 유행이 온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이 확진자 수가 뭐 500명 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꽤 많이 알고 있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더 쓰면 그때 우리가 봄에 배웠던 어떤 그 학습의 결과, 이것을 다시 써먹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거꾸로 지금의 3차 유행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건, 외국의 태도, 외국 그 이른바 선진국들의 태도, 북미, 유럽, 일본, 이 시민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그 시민들은 이 자유에 대한 아까 이제 잠깐 기사 속에 나왔지만 지금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외국의 그 시민들이 자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라고 이제 거리에서 시위한다든지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나름 이해할 때 자유에 대해서 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감염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행사하겠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공유하고 있듯이, 같이 느끼고 있듯이,
중요한 건 내가 걸리는 게 이게 관건이 아니라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그 측면이 관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어떤 책무, 의무 이런 걸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유라는 개념 속에 그 지점을, 어떤 타인과의 관계라는 지점을 놓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측면만 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서구인들의, 서양인들의 그 자유 개념이 성립한 거는 한 뭐 250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호흡스, 로크, 루소 같은 서양 근대 초기의 정치 철학자들, 이들이 말하는 계약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확인했는데요.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테고, 그 계약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반복할 그 생각은 없습니다. 이 계약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많이 그 언급되어 왔는데요. 뭐 약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약속이 아닌 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키게끔 하는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 강제력은 정부가 갖고 있죠. 따라서 계약론은 모두 정부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 같은 그런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다.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지키게끔 하는 그 존재를 약속을 통해 만든다? 이건 이제 돌고 도는 거죠. 따라서 데이비 휴미 이 계약론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계약론이 갖고 있는 어떤 순환성, 요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인들이 이제 계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사회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휴미 비판한 후에 휴은 뭔가 이익에 대한 공통감, 커먼 센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커먼 필링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나한테 좋은데 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만, 내가 먼저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선뜻 먼저 하지는 못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휴은 비록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암암리에 묻게, 이제 묻게는 영어로 컨벤션인데요. 묻게 또는 일치, 어그리먼트, 서로 그렇게 하자고 동시에 이렇게 뭔가 맞장구를 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그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나중에 들레즈가 계속 되풀이해서 여러 그 텍스트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배에 노를 젓는데 약속한 적이 없더라도 뭔가 일치나 묵계에 의해 그 배 젓는 일을 행하고 심지어 잘 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레즈는 바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둘레즈 지금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되게 우리한테 알려진 그 많이 익숙한 사진하고 좀 다르죠. 상당히 나름 이렇게 옷도 컬러가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게 시크하고 샤프한 그런 면모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한테는 좀 나이 든, 그리고 모자 쓴 뭐 그런 사진만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런 면모가 있다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둘레즈도 마찬가지로 그 난파라는 최악의 위기, 위험, 이거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약속도 안 하고 심지어 노젓는 법을 배운 적이 없더라도 그 일을 잘 해내는 데까지 나간다. 바로 이 난파라는 공통의 어떤 위기에 대한 공통의 느낌 또는 느낌의 합의. 이 합의라는 말이 좀 너무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이제 합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느끼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 지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가 아니다라는 거는 보통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부정하는 게 비판이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부정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기에서 이 난파라는 위기에서 뭔가 살아남아야지. 네, 그래요. 살아남아야지인데 실제로는 노를 잘 젓고 육지에 도달하는 훨씬 더 긍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그런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들레즈가 니체를 그리고 휴물, 스피노자를 이어받아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그 과제 앞에서의 어떤 태도 이거하고도 이제 직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떤 삶을 꿈꿀 것이냐,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서양인들의 자유관념이 뭔가 좀 삐딱하고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 과제가 뭐였냐면 절대 권력인 왕이나 교황이나 제후, 각종 군주들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제였고요. 바로 그 과제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 사실 프리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벗어난다. 그게 이제 서양의 권력, 정부 성격이기도 했고요. 또 자유관념의 어떤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그 관념 말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부에 대한 다른 어떤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휴미 제안했던 이 묵계로부터 출발해서 구성되는 정부, 그런 게 또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점은 서양의 역사적 경로와 그 한국의 역사적 경로가 달랐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차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든지 현대 그 정치 제도를 서양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거의 완성된 형태를 직수입한 거죠. 완성품을. 그러면서 서양이 200년 넘게 투쟁을 통해서 획득했던 그 결실, 과실, 요거를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이 그동안 걸어왔던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의 끝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한 거죠.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양은 그동안
왔던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많이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각 국의 시민들의 역사적인 집단 경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꽤 그럴듯한 이상을 수입해 와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를 출발점에서 이제 했다는 겁니다. 가령 좀 늦긴 했지만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서양의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요?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한국 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뭐랄까요?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헌법에 속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만 번드르르 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좋은 걸 다 가져와 가지고 만든 헌법의 개정판이니까 좋은 게 당연하죠. 자, 이런 역사적인 경로의 차이, 그 다음에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거는 한국의 근현대사는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쌈박질을 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는 이제 동학 혁명 운동, 그 다음에 3.1운동. 3.1운동도 중요한 게 이게 조선 왕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왕정을 복구하겠다는 운동이 아니라 그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운동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싫고 식민 지배도 싫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방 후에 엄청난 사상투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걸쳐서. 그리고 그 사상투쟁의 결과로서 6.25 전쟁이 발발했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고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그 사상투쟁, 즉 우리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둘러싼 그 많은 투쟁들이 내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전의 경우에 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내전이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6.25 전쟁도 조금 그동안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10년 후에 4.19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신, 반유신 투쟁, 그 다음에 뭐 부마항쟁, 5.18, 6월항쟁, 그리고 이제 2002년에 그 미군의 그 어떤 그 폭거에 대한 이제 촛불 시위가 처음 있게 됐고요. 그 후에 광우병 뭐 둘러싼 어떤 시위라든지 가장 최근에 촛불 혁명까지 한국은 걸핏하면 이제 최고 지도자의 목을 치는 방식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한국인들의 경험, 역사적인 집단적인 경험이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정부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반항하고 비판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끌어내려서 감옥에 쳐넣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정부 상은 서양인들이 그리고 있는 상과 굉장히 다르다. 요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방역의 어떤 그 주인공 삼각편대는 정부와 의료진과 일반 시민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셋의 어떤 역할 분담에서 일반 시민들의 몫이 가장 큰데 바로 협조한다는 게 서양에서 그 일부 그 지식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권위주의 정부를 오래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집단으로 항상 뭔가를 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어떤 민주적인 발현이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까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평가한다면 참 기분 나쁘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강 건너 불규경 상황이 아니고 옆집에 불이 나서 이제 같이 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반칙을 하거나 삐딱한 짓을 하면 모두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반칙도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배려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같은 영토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즉 이주민이나 외국인이나 난민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마스크를 주고, 공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하고요. 또 모든 구성원을 치료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뭐 왜 내 세금을 써서 모두를 치료해 주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어떤 항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 그 아픈 채로 이 코로나19 걸린 채로 거리를 활보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장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행위가 결국은 모두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공통의 느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한번 치료받고 나오면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한국은 뭐 4만 원, 그것도 의료기기 실비로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돈 없는 사람 치료 못 받고 결국 그 사람들이 감염원이 돼서 다시 전파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좋지만 될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협력과 연대, 그리고 상호 신뢰와 투명성, 이런 가치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집단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가치로 이렇게 삼게 되죠. 더 이상 이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혁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체제가 더 이상 과거의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까, 요게 이제 관건이겠고요. 코로나가 좋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걸 기회로 삼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는 극복되기 되게 힘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박한 이 지구인의 어떤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앞에서 오늘 주제인데요. 나라별 각자 도생도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적 물적인 교류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한국이 최근에 발휘했던, 그리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함으로써 이 일종의 뭐랄까 세계 시민 정부에 해당하는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를, 우리가 행성적 거버넌스 이런 걸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바탕에 있는 공동주의 개념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의 어떤 취약한 지점들, 또 탐욕의 고리와 탐욕의 중심들, 이게 있습니다. 근데 취약한 지점을 놔두면 결국 사회는 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고리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저들의 어떤 탐욕, 그다음에 그 어떤 악의 화신,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협력과 연대에 동참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 새끼들 뭐 지들끼리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남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재수없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인 거죠. 자, 이 협력과 연대라는 그 솔루션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필수인 그 해법이고 수단인데, 그게 가로막히는 상황, 바로 사람들이 차별과 격차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 그때 협력과 연대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렇게 사회에서 취약층이라고 부르는 약자들, 이들이 결국은 본의 아니게 또는 가끔 분노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소지하고 감염된 채로 자본주의 사회 곳곳을 공략하게 될 겁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테러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끔찍한 일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제가 커머니즘, 이 공동주의라고 이 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는 공통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마만큼을 모두에게 기본적인 것으로 공유해야 이 격차와 차별 그리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까 한 사람의 반칙이나 한 사람의 어떤 삐딱한 행동, 요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격차와 차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게끔 하려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커먼으로, 함께 공통으로, 또는 커먼스란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 공유 자원 또는 공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를 우리가 구성해내자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부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빈자가 얼마만큼을 가져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누가 많이 가진 거를 그래 뭐 쟤는 뭐 나름 열심히 했고 뭐 재주도 뛰어나니까 가져도 뭐 좋아라고 용인하기 위한 내가 가져야 할 몫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감염병의 소용돌이라는 조건에서 반드시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논의들이 좀 계속되면 분명히 뭔가 이제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우리가 최근 10개월 넘게 이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말하는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라는 게 잘 작동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즉 제값을 받지 못했던 많은 존재가 있었고, 그들이 필수적으로 그들이 있어야만 이 시장도 잘 작동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시장이 기능을 멈추면서 드러난 다른 측면입니다. 가사, 돌봄, 봉사,
그리고 뭐 값싼 노동, 외국인 노동, 이주민 노동 이런 것들이 결국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들의 희생 속에서 시장이 작동했다. 무탈하게. 그 점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바로 그동안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그런 가치들이 제값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대 장치를 필요로 했고 말하자면 무대 위에 배우 조명을 받는 뿐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많은 스텝 역시 필요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고 그 스텝에게도 배우에게 뭐 꼭 그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충분한 어떤 대가, 보상 이런 것들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공동주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생수 한 병 이거 가격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또 100원짜리 면봉 이거에 100원이라는 가격을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듯이 마스크 사재기 때 한 장에 뭐 5,000원, 만원씩 이렇게 팔리고 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격의 허상, 시장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좀 더 기본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많은 어떤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그게 둘레즈 친구 동료인 그 펠릭스 과타리가 예전에 쇼펜하우어가 제시했던 그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할 실험과 시행착오의 성격을 잘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여러 마리가 아주 추운 날 함께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서로 모인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파서 찔려서 다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가까워지고 추위 때문에 가까워지고 그다음 찔려서 멀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추위도 이겨내고 찔리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봐야 아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문제를 우리는 시행착오를 그리고 실험을 거치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쩌면 어떤 충격과 공포를 통해서 또는 공통의 느낌을 통해서 현재 3중의 위기, 뉴노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무심코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인이 위험에 처할 그럴 상황을 그래도 좀 약간 늦긴 했지만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기득권을 누리는 부유하고 많이 힘있고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과 같이 안전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사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안정과 풍요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를 굴러가게끔 하는 데 기여했던 그 수많은 사회의 부품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들의 그 안정과 풍요는 이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리라. 이렇게 약간 경고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원래 40분, 45분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한국 방역의 어떤 비결, 그리고 그 서양인들, 선진국들도 그 어떤 비결은 함께 하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후반부에는 공동주의라는 개념,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어떤 기본적인 공통의 것, 이런 것이 발견되어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질문 함나은님, 제가 한번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은 끄고요. 예, 이제 모두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십니다. 근데 이 협력과 연대에 의도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질문입니다. 도대체 반칙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인데요. 우선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력과 연대를 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할까? 뭐 백신을 사재기하고 뭐 이런 나라들 많죠.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한 가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길게 보면 그런 나라는 길게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19, 코로나 23, 코로나 25 이렇게 간다고 지금 봐야 돼요. 거의. 네, 그 상황에서 잠깐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이번 바이러스를 이겨낸다 하더라도 다음 바이러스를 맞이할 때 우리는 똑같은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문제는 독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유행할 바이러스를 미리 파악해서 세계보건기구가 협심해서 연초부터 생산하고 이제 가을부터 맞는 이런 구조예요. 자, 코로나 백신은 개발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부터 시작해서 올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걷고 임상 실험까지 맞춰야 하는, 그래야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개발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반복되면 그 개발하는 주기가 짧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시기라면 결국은 백신 그 이기주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보다 모두가 공유하겠다라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공동주의인데요. 그거가 아닌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퇴보할 거다. 그렇게 적어도 어떤 정당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할 거다. 당장 부강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협력과 연대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대응은 결국은 그 한 사회 시민들의 어떤 공통의 느낌에서 뭔가 답이 찾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는 시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적절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게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 개인이 침해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그렇게 침해당함으로써
동시에 침해당하는 각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이 상황의 어떤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모두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된다면 이게 이제 누가 우려하는 무슨 전체주의 사회의 징조라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어떤 실천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개인주의를 넘어선 어떤 공동주의 또는 공동체주의 아니면 뭐 그 밖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그 자유 개념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또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누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한 1, 2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커머니즘이라는 말을 만들 때 제가 이게 커먼이 영어고요. 프랑스어로는 꺼멍 또는 꼬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꼬민에서 유래한 개념이 커뮤니즘이에요. 공산주의라고 번역한 커뮤니즘이라는 개념하고 커머니즘이라고 제가 만든 처음 만든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들어 본 개념인데 이 둘은 실제로 언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럼 커뮤니즘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 말을 만들었느냐 그걸 해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즘은 너무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의 무게가 많이 얹혀 있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요. 소련, 중국, 뭐 여러 이제 그 밖에 동구권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구체적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와 한계 이런 것들도 많이 노정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역사의 무게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교정해서 새로 고쳐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접근으로 지향점이 설사 같을진 몰라도 그냥 그 개념을 써보겠다. 이제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써보겠다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커먼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공유 가치, 공유 뭐 재산 또는 공유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공유제 이런 것들 그 개념도 이제 제가 좀 염두에 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커뮤니테리언이즘 이런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닥 그 많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디테일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주의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해야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커머니즘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학문과 어떤 새로운 교육 관련해서 제가 뉴 리버럴 아츠라는 뭔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걸 제안하고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좀 푹 쉬셔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화면에 가득히 굉장히 그래도 많이 눈에 띕니다. 가득히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